안녕하세요. 김호준의 KFC 제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하게는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12시가 살짝 넘었는데 참 소개해야지. 한 달 이상 쉬고 2주 전부터 오늘은 꼭 나가야 되지 않겠냐며 계속 문자를 보내온 계속 통화 좀 해. 이런 문자를 보내왔던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겸손인 선거 전문가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게시판에서 이 여자는 누구냐며, 심지어는 보수 사이트도 아니죠. 하여튼 이상한 사이트에서조차, 일모라고 하는 사이트에서조차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네. 제가 그저께인가 누가 링크를 보내서 봤는데, 정말 예쁘지 않냐? 그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고, 아무런 댓글이 없었습니다.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떠날 김모엽 기자 나오셨습니다. 너무 짧잖아요. 뭐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김보엽입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스파이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택수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를 특징 짓는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먼저 틀어주세요. 비켜주세요. 저희 벙커TV에서 만든 건데 그게 점점 잔인해지고 있어요. 이번 선거를 이제 적어도 서울에서는 서울 선거를 특징 짓는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한 단어로 하자면 집이 아니었나. 집. 네, 남들이 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잔인하다니까요, 우리가. 대홍즙 시대였다, 이번에. 보수 후보들은 하나같이 대통령부터 사실은 쭉쭉 흘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가족 선거였어요, 가족 선거. 그죠?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 가족이 승패를 결정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승도, 현재 지금 12시 기준으로 조희연 후보가 당선 유력 시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력 시대죠. 고승도 후보가 큰 일을 하셨어요, 아주. 캔디 효과 아닌가요? 우선,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족이 본인을 건드려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냐면은, 사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인지도 아주 높은 고승도 후보, 또 문 후보, 이렇게 해서 1, 2위를 누가 되든 간에 먹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고승도 후보 본인이 우선 자기 뒤에 뒤따라오던 문용민 후보를 물귀신 작전으로 본인과 함께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정몽준 후보가 마지막 주말에 자신의 이름을 언론에 노출시킬 기회를 차단해버렸어요. 정몽준 후보가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실.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도. 선거 마지막 주말에 막 자기 이름을 내면서 뭔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모든 기사를 다 본인 가족 이야기를 도배를 시켜버려서 정몽준 후보가 노출될 기회를 차단해버렸죠. 정몽준 후보도 사실은 박원순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 가족이 나와가지고 셀프 디스를 하는 바람에 자폭을 하셨고 박원순 후보는 본인이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한 걸로 제가 선거운동을 한 걸 못 봤어요. 왜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열심히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조희연 후보도 후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은 눈에 띄는데 가족들이 대리전을 대부분 한 선거였습니다. 네, 선거에서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나 뭐 약간 이렇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유독 자녀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자녀 군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돈 문제라든지 뭐 말실수라든지 그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건 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인격에 사실은 총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100%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인격체니까 자녀를 보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성격이나 가족의 분위기를 유추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편집! 밥상거리 교육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죠. 저도 자식 아들 3명 있는데 아들만 셋 있습니다. 잘 키워야 되겠어. 크게 될 사람인데. 이번 서울의 선거는 적어도 앞으로 이런 선거에 나오실 분들한테 이거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굉장히 일깨워준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금 말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번 선거가 경합 지역에서는 대부분 새누리당 우세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연합을 대표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표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 큰 표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지금 초접전 상태로 들어갔고요. 한 번도 언론에서 쓰지 않는 것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광주 전략공천으로 광주에 너무 매몰되고 올인하다 보니까 지도부들이 너무 광주에 가서 살았던 거죠. 평소와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광주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초접전 지역, 경합 지역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거기가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불리한 지역에 좀 지명도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해서 그 지역에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광주 지역에 이제 지도부에서 네. 후보를 냈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죠. 근데 이제 초반에 그 지역에 워낙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니까 만약에 저렇게 전략 공천한 정당에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의중이 담긴 후보가 만약에 거기서 낙선했다면 안철수 대표의 이제 정치적 미래가 아주 암담했겠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예년 같은 경우는 기호 2번을 달고 광주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당 지도부도 거의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주의 어떤 기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 구멍이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는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선거 이후에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으니까 광주에 올인을 한 거고 다른 지역에 못한 거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뼈아픈 것은 전국적으로 당대표들에 대한 지원 유세 요청이 사실상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려고 해도 그래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손살에 치고 오히려 손해다 이랬기 때문에 김한길 공동대표랑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가는 걸 그 지역의 후보들이 사실상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만 원했죠. 전 지역에서. 박영선 대표를 제가 밀었던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래서 왜 그래요? 이상한 선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광주 전략공천의 그것도 후폭풍이죠. 왜냐하면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호남 지역 유권자가 많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광주나 안산에 대한 전략공천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대표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텝이 2중, 3중으로 꼬여버린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당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걸 못했다 하는 차원의 그러면 있고. 전국 지원 유세는 누구누구가 졌나요?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박영선이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연설을 잘한다, 설득력 있게 한다 하는 것은 정동영 선대위원장이었다고 그래요. 의원님은 큰 역할이 없었고 저는 사실은 우리 마포는 좀 여유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당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비판할 때 하더라도 선거는 전쟁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안산에 급파됐었죠. 네. 안산이 어떻게 됐죠 결과가? 안산이 지금 초박빙이고 현재 상황 우리 당 후보가 1% 차이로 이기고 있고 새누리당 그다음에 현역시장이 무소속 나갔죠. 3등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제가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기 1%라도 이기는 것은 현재 스코어. 제가 거기 가서 매일 출근했어요. 가서 뭐 하셨어요? 교통정리. 교통정리했어요. 아니 원래 그 선거 전문가예요. 본인은 떨어질 때가 많은데 선거 전문가는 맞습니다. 네. 선거를 정말 많이 치렀고 많이 치러서 도와준 분들이 대부분 낙선했어요. 이제 박원순 시장도 당선되잖아요. 박원순 시장 당선에 의원님이 기여한 바는 크게 많지 않잖아요. 어제 그저께 기사 못 봤어요? 박원순의 눈물. 그거 제가 유도해낸 거예요. 때렸어요? 홍대 앞에서. 아니 배낭을 메고 다녔잖아요 선거 때. 근데 배낭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배낭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고 이제 꺼냈는데 꺼내다가 한남동에 칼국수 하는 그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그 칼국수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데 박 시장이 진짜로 갔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리의리하다, 뭐 의리의 박원순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걸 읽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근데 정몽준처럼 그렇게 좀 자기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결정적 눈물을 제가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의원님이 이번 선거에 기여한 것은 배낭을 열게 한 거. 그게 전부이고. 여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보 성향의 그 유권자들은, 세월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참사가 있었고, 그게 이제 민심에 영향을 미쳐서, 특히 40대 앵그리맘들이 표로 말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사전 여론조사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던 이제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실제 그 안대희 지명자가 사퇴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목금 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는 야권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투표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1.49%의 투표자들은 상당히 야권에 유리한. 그래서 아까 이제 정 의원님이 그 대기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포의 경우에도 실제 그 사전 투표의 결과는 굉장히 야권에 유리한 그런 결과가 거의 더블 나왔다는 스코어 네. 정도로 사전투표 개표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회복된 채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때 5, 60대가 또 상당히 많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 결과는 뭐 7대10으로 야권이 유리한 걸로 나왔지만 워낙 박빙 지역이 한 7개 지역 됐었고 또 출구조사도 실제 그 표지 오차 외에 여론사에 응답하지 않는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계셔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2%포인트나 한 3%포인트는 숨겨진 표심으로 분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까 6시에 개표 방송이 나왔을 때 실제 팽팽하거나 좀 소폭 새누리당이 앞서는 뭐 9대8 결과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진보 진영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거는 차기 대선 주자군이
일단 광주 시민들이 전략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심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대표까지 뭐 그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스쿼드를 잘 이제 짜여 준 거죠. 광주 시민들이. 반면에 정몽준 후보의 경우 이제 거의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낙선하게 되면 이제 차기 주자로서의 그 가치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뭐 김무성, 김문수 등으로 지금 이제 차기 주자들이 있는데 야권에 비하면 굉장히 그 스쿼드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기 이 대선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이 굉장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금 득표를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했죠.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보면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대략 지금 득표율이 이 정몽준 후보의 득표율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도 굉장히 잘 견인해줬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없었다면 서울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나마 기초단체장을 잘 이끌어줬고요. 교육감 선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후보 그 로테이션 투표 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 교육감들을 다 전국 유권자들이 많이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희영 교육감이 어느 정도 견인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진에서 이제 적진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연 후보가 견인했다고 보진 않아요. 고승도 후보가 나머지를 떨어뜨린 거죠. 그 조희연 후보의 이제 아들이 뭐 견인했을 수는 있겠죠. 견인하면 견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앞둔 집권 전반기이기 때문에 항상 집권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서 이제 본다면 전반기에 치러진 선거는 항상 여당이 이겼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자라는 게 이번에 나타난 것 같고요. 여당에서 나중에 선거 종반에 박심 마케팅을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리고 읍소 전략으로 나갔었죠. 1인 시위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봐요. 근데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지금 뭐 해석을 한 번 해석을 도와주십시오 해주시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 어느 진짜. 정도. 한 번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뭐야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잖아요. 한 번 도와달래.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결과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경기와 인천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완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진영이 세대, 이념, 그리고 계층의 아주 강고한 든든한 세력이 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선거에 저는 관전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어차피 이기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그리고 강원도지사 여기에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죠. 이기지 못했다면 진 거죠. 하여튼 당을 대표해서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강원도 역전 중이에요?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됐죠? 0.2%요? 아, 정말 접전이네. 최문순 지사는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 보면서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보통 그 정당 딱지를 붙이고 나올 때는 단일화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정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사람 이름만 쭉 써 있거든요. 누군지 절대 몰라요. 조희연 후보를 한 달 전에 아신 분 몇 명 없습니다. 뭐 어디 손 들라고 그래? 몇 명에 들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울 교육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문용린 그리고 고승도. 그러니까 이름이 서너 명 쭉 있고 보수 후보들이 어차피 모르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인지도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후보라고 그래서 1번을 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돌아가요. 투표구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후보가 2명이 나오는 게 혹은 3명이 나오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그 전략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단일화하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이 방식에서는 단일화하다고 유리하지 않아요. 절대.
모르니까 누군지. 그런데 이번에 결과는 그 헷갈리는 가운데서도 진보 교육감을 골라서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감들이 득표한 표 속에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왔을 경우 보수 후보인 줄 새누리당 후보인 줄 알고 찍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이 득표한 것은 알고 찍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고, 진보 쪽에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교육감이 총 17군데에서 선거를 했는데, 그 중에 최소 11곳 이상, 많으면 13곳까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진보 교육감이 이제 탄생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진보 진영에서는 적어도 진보 진영이라고 다들 신문 열심히 보고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 생리적으로 내가 이쪽이 더 끌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공부 많이 안 해도 신문 많이 안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굳이 나는 이번에 골라서 찍어야지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민심이 그랬다는 얘기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보 진영에서 이번에 꼭 골라서 찍어야 되겠다고 했던 적극적인 투표 의지가 더 많았다고 치면 저는 경합 지역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새누리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지금 많이 당선되거든요. 좀 의아한 결과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선거 시스템의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해석이 좀 필요한. 근데 저는 그 교육감 선거가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이 되는데 교육감은 진보 쪽이 되는 그런 거가 사람들이 교육을 좀 약간 차별화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수 쪽 교육감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가르치는 것, 뭐 실력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진보 쪽 교육감들이 주장한 것은 사람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이게 이제 합리적인 해석인데 합리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것도 저는 있다고 좀 봐요. 아니, 근데 진짜 합리적인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굉장한 격차로 새누리당이 앞섭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로는 안희정 지사가 거의 당선 확실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당의 색깔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로 뚫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념 대 이념, 기호,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4년 동안 도정을 잘 이끌었던 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감 부분도 이념 대 이념 대결로 갔다면 예를 들면 영남 같은 경우는 보수 교육감이 탄생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옅어진 전선이 흐릿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인지도 싸움이었다. 근데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다 그러면 인지도가 높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높았어요. 부산의 김석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죠. 인천의 이청현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 인지도가 높은 후보 많이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후보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결과를 놓고 이제 해석은 100만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경합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는데 보수 광역단체장이 탄생한 것들.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더 이상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난히 폭발과 화재 사건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실 그 소방반대청 국가 화재 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하루에 200건씩 불이 나긴 해요. 전국적으로. 불은 많이 납니다. 불이 더 많이 난 건 아닌데,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더 많이 보도됐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는 유례가 없는 폭발 같은 것도 있긴 했어요. 뭐 애자 폭발, 고압 전선에 그 애자 단자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애자 폭발 사건은 전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회견하고 떠난 날 제가 세봤는데 9개인가 그날 기사화된 사건만 폭발, 화재 뭐 이런 게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보도는 이루어졌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렇게 크게 보도된 사건들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보도 안 됩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선거를 보다가 아, 이 지점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아직 설득력이 좀 부족해. 근데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라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물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 합리적으로. 아니면은 그 교육감 진보 쪽 교육감이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게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이 되더라도 진보 쪽 후보가 몇 퍼센트의 이제 지지율을 얻었는지를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진보 쪽 교육감이 얻은 퍼센테이지를 좀 비교를 해서 그게 좀 비슷하다면 사실은 같은 양상으로 갔는데 보수 쪽이 분열이 돼가지고 다만 당선은 진보 쪽 교육감이 당선된 걸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진보나 보수나 이 후보가 진보 후보인지 교육감이 보수 후보인지 모르는 평균은 비슷해요. 사실 지역에 내려가면 그 사람이 아니, 서울에서도 고승덕 후보가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과연 진보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40, 50대 아무나 붙잡고 고승덕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소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그 사람 뭐 사람 좋아 보이고 똑똑한 사람 아니야? 뭐 교육감으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진보 교육감이 많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투표했다는 거죠. 이쪽 층이. 내가 꼭 골라내서 투표해야지. 원래 투표하기 싫은 선거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명박 각하가 당선된 선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진보 진영 쪽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선거 임하는 기본, 양쪽의 열이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진보 진영에서의 열의는 꽤 높은 편이었다. 그러면, 경합 지역에서 그런 열의들이 어떤 표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수학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경험치로, 아니, 좀 이상한 지점이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유난히 폭발 화재가 이 선거 한 일주일 전까지는 많이 보도됐다. 제가 세 번 통계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오다가 귀찮아서 말았는데 너무 끝났으니까 이제. 근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보수가 맨날 이 겁먹은 동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요는 만약에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서 북한을 많이 써먹었죠.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하면 안전을 찾게 되고 그런 보수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입증을 못해. 불나고 화재 나고 이런 것이 정권 안정론으로 이어졌다. 그게 논리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근데 사실 보도가 그러니까 뭐 화재 사건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그래서 뭐 성폭행 사건이 하나 터지면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성폭행들은 예전 같으면 보도를 안 했을 텐데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연계성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래요, 다. 근데 선거 직전이 되면 선거의 선수들은 작은 요소도 어떻게 선거 영향을 줄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네.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가 정말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 게 과연 정부에 그게 유리할까? 정부의 책임만 아니라면 저 이택수 대표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 돼요. 왜요? 투표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는 비율이 꽤 높았잖아요. 그리고 야권 성향에서는 이 무능한 정부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높았고 선거 막판에 가면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도 읍소 전략, 뭐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걸로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년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양쪽 다 투표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비하면 투표율 원래 한 60% 안팎까지 전망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사전 투표를 고려한다면 60%를 훌쩍 넘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사전 투표를 고려한다면 투표율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보다 한 2, 3%밖에 높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투표율이 낮았고요. 그 야당 지지율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사실 반등을 크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기권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아까 교육감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확실히 언더독 효과가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6개 접전 지역들이 다 지금 여야 양상이 지금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열세 후보들이 많이 따라갔던 측면이 있는데 교육감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희연 후보도 막판에 저희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많이 리트윗하고 그래서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 사실 그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지지율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도가 적극적으로 됐다면 보수 진영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 고승덕, 문용린 이 파문에서도 보도된 바가 별로 없어서 그냥 누굴 찍을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보수 진영은 또 분열돼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분열이 아니라니까 전략이라니까. 만약에 보수가 원했다면 단일화를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이 안 먹혀 들어간 거 아닐까요? 전략이 실패하긴 했죠. 이번에. 그 전략이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들도 선거 전문가이고 단일화는 진보 진영은 어려워도 보수 진영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제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후보가 여러 명이고 어차피 누구지 모르면 그중에 하나만 걸리라. 문용린, 고승덕 둘 다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1등 이쪽이 안 되더라도 이쪽이 되는 그런 구도로 끌고 간 거 대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고 후보의 눈부신 활약으로 물귀신처럼 깔아앉은 건데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이고. 그러니까 혹시 그럼 서울의 그 고승덕 그 후보의 그 자녀 사태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이 고승덕 후보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잘 뽑아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깨달았다거나 이런 교육감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 성재경 그런 질문은 저한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이상하거나 불만한 지점이 있어요.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투표 시간 연장 2시간 절대 반대했죠. 그죠?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인데 그게 새누리당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전 투표는 했어요. 자연스럽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안 했겠죠.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제도가. 원래 이런 거 제도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거든요. 사전 투표 했다가 다음부터 사전 투표 하지 말자 이럴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자기들이 불리한 걸 받아들인 적이 없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사전투표가 된다는 걸 듣고 저는 걱정을 했어요.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정보는 이걸 미리 알면 후에 며칠 후에 있을 선거 전략을 짜기 참 좋습니다. 우선. 그죠? 물론 이 정보가 절대 딴 데로 유출되지 않아 라고 말하겠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미리 안다면 대충 이 새정치연합처럼 밖에 서가지고 20대를 보는 사람 3명 막 이게 아니고 그거 하거든요. 50대로 보이는데 5명.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전국 어디 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선거 전략을 짜는데 미리 3일 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3, 4일 전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투표용지를 딱 가지고 와. 그리고 투표용지에서 그 투표용지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 투표를 해. 가져가서. 근데 그러면 투표용지 가져온 숫자와 남은 숫자 딱 빼면 투표한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투표한 사람과 기권자 숫자가 투표가 끝나자마자 선관위로 보내지죠.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선관위는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줄 서 있다가 집에 간 사람 빼고는 그거 얼마 된다고 전국에. 혹은 6시 땡 해가지고 보고한 숫자 이후에 온 사람들 막판에 줄 서서 뒤에 있다가 갔거나 줄이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출력지 기계로 출력하는 거는 이미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전에서 50장 정도 투표지가 더 추가로 발급이 됐단 말이죠. 강북구 의동에서도 몇 장 더 발급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안 나온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건 투표함을 복원한다고 하잖아요. 동사무소 혹은 폐쇄 사무실에서 복원하는데 CCTV를 달아놨다고 하거든요. CCTV라는 게 기본적으로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디지털 데이터를 믿지 못해. 그런데 그 이외에 3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그것이 전혀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새정치연합에서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죠. 안산에서 2,000표 차이로 이겼답니다. 이기고 있다? 이겼다. 아, 이겼다? 오케이. 이게 못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었어요. 잘했어! 못 가져 있다 이거지. 나는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이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걸 못 믿는 거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저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도 봤거든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 하는 방법을 보고 싶다는 거지. 세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개표, 기계 많이 봤잖아요, 대선 때. 분류기. 기계가 박원순 일로 가. 그 다음에 정몽준 절로 가. 그리고 조의원 일로 가고, 그리고, 고승덕 절로 가.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계. 지금 선거리에선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그래요. 기계로 분류를 할 뿐. 그죠? 전자적인 개표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자개표가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전자개표가 맞냐면, 이 분류를 하는 기계를 제어하는 이 기계가 어떻게 분류를 할지 그 제어를 하는 PC가 달려있다고요. 이 PC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하나의 장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PC를 이번에 노트북으로 바꿨어요. 레노바 노트북으로 바꿨습니다. 특정 모델로. 그리고 이 노트북은 원격에서 제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원격으로 제어되면 봅시다. 선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원격에서 선관위에서 야, 2장 이쪽으로 보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원격으로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격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이 처음에 하기 전에 어떻게 보여주냐면 컴퓨터 탁 키면은 앞에 검은 화면 쳐 올라가죠. 검은 화면 올라가면서 뭐 시모스, 뭐 바이오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모니터가 있는지, 이 키보드가 연결됐는지, 뭐 하드가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한단 말이죠. 그걸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스에서 네트워크 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라고 선관위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보통은 안 돼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제 불만은 뭐냐면 그럼 애초에 랜카드가 없으면 되잖아. 그럼 랜카드를 빼면 더 단가도 떨어지잖아. 한 7, 8천 원 할 거예요. 단가를 따지면. 근데 처음부터 스펙을 주고 주문한 거기 때문에 빼고 주문하면 훨씬 단가도 떨어지고 해피해. 근데 왜 그걸 굳이 있는 걸 주문했죠? 그리고 왜 못 쓴다고 설정을 하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CMOS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정하면 과연 원격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확실한 건지 나는 확인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의원님이 개표에 사용됐던 노트북을 하나 좀 들고 와주세요. 시연을 해보게. 네.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나는 이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해요. 이번 선거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내 손에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고 이건 뭐 지난번 디도스를 했어. 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런 지점들은 구멍이 있다는 거죠. 이 선거가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나는 찝찝한 점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파고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의원님이 다음 시간에 이 노트북을 좀 가져와 주세요. 노트북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달라고 하면 안 주나요? 줄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몽준 후보가 차기 그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하고 있었어요. 2위가 문재인 의원으로 15.7%였습니다. 지난 1위가 한 20% 됐었나요? 정몽준 의원이 이제 그 선거 종반으로 가면서 많이 떨어져서 17.8%였었습니다. 아, 17과 15. 네. 3위가 박원순 시장이고 12.7. 12. 4위가 안철수 대표로 11.6. 안철수 대표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 순위가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바뀔 것 같아. 그죠?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꽤 상승할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도 사실 뭐 이번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그동안에는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몽준 후보는 여권 주자군에서 좀 상당히 그 가능성 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가 있습니다만 두 분도 사실 당권에 더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쿼드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권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선 지형은 굉장히 강해졌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위를 누가 할까요? 글쎄요, 이제 당분간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1위를 누가 하냐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꽤 올라가서 1위를 한 1, 2주 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퍼니셔예요, 퍼니셔.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박원순 시장과 붙었다 하면 족족이 상대방의 정치적 치명타를 해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예언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예언하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분 기억에서 멀어졌지만 제가 7%로 무공천이 처리된다 예언한 거 맞았잖아요? 아, 그런 적 있었죠? 가물가물하지만 그랬던 것도 같네요. 네. 네. 정확하게 맞췄어요. 6.88%로 이겼으니까. 그리고 박영선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무공천이다, 공천해야 된다. 결국은 투표에 붙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직전에 정청래 의원이 예언을 했습니다. 7%로 공천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진짜로 거의 7%로 6.88. 6.88. 네. 거의 뭐 신의 경지죠. 그런데요.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 1차 투표도 제가 맞췄어요. 잘했고요. 52표.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안철수 대표는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역시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한 건데요. 총선 대선까지는 안철수를 활용하자. 그래서 용도 폐기가 폐기됐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기사회생을 했는데 사실상 상처뿐인 영광이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랑 통합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얼굴로 내세워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인기가 높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제일 잘합니다. 누구 와라, 누구 와달라 이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그런 전략투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전도가 양양한 건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건 좀 그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를 영입해서 사실 이번 선거를 치러보자. 그런 의도가 굉장히 야권 층에서는 컸었는데 그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서는 광주에 늪에 빠진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손사래를 쳤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갈 시간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안철수 개인으로서는 이번에 득점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득점을 야권 대권 주자 중에서 한 분은 문재인, 박원순. 이제 박원순이 후보가 승리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그 하나는 얘기를 했고요 이미. 네,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그래서 1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 전망처럼? 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문재인과 박원순.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대표는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실수 없이 거의 차곡차곡 이렇게 득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상당히 지지세를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박원순이 실제로 1, 2위를 앞으로 그러니까 1위가 누구냐고 1위. 1위는 문재인. 근거는 뭐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돋보인 건 전국을 통틀어서 박원순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네. 박원순 시장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에 주력했던 거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대중과 접촉면을 넓힌 것은 문재인 의원이 그러면 많은 이택수 거죠. 대표는 박원순 네. 1위 전망. 몇 프로 차이로 1위 하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 같고요. 아주 일단 뭐 1% 이내? 그 제가 그 강조하고 아니, 싶은 1% 이내? 건- 예, 1% 이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그 지금 야권 후보들을 다 합치면 지난주 기준하면 44%가 야권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여권 후보들을 다 합치면 3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굉장히 몰입돼 있는 새누리당의 이 권력 구조가 앞으로 1년, 2년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되고 레임덕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새누리당의 향후의 총선, 대선 전망이. 그래서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거고요. 향후에 총선 대선 과정에서는 이 세 분의 후보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권은 잠룡들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사기관에서 반기문 총장까지 넣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그 반기문 총장을 넣으면 또 반기문 총장이 1등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이 반기문 총장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근데 있고.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성향은 맞긴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염두야 뭐 마음이죠. 네.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도 박원순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두는 게 아니 좋아요. 2014년 현재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2017년에 상당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2017년에 거론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차곡차곡 그 자기 고정표를 쌓아가는 후보들이라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진짜 돌발 변수인데 반기문 총장의 영입에 이쪽에서는 신경 안 쓰나요?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 편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 그래요? 실제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건 일각에서는 무슨 근거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풍문이죠. 근데 아까 한 가지 안 짚은 게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730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도는 낮더라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입장으로는 손학규 대표라든가 정동영, 뭐 김두관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박원순 문재인 박원순이 실제로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에 복귀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견고해지면서 그 대선 주자급이 좀 늘어나는 거죠. 숫자가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박원순과 문재인 같은 경우는 빠층이 있는 거죠. 견고한 조직화된 대중. 아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존재하거든요. 견고한 지지층, 예. 빠층. 네. 빠칭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빠칭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철용 전 의원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 국회의원 하시던 이철용 호방동네 전 사람들. 예.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주를 보세요. 사주를 굉장히 잘 보시는데 네. 박원순 시장의 2017년도 사주가 전 정치인 중에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아니 제가 이게 직접 여론조사. 이런 거 말씀하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이철용 전 의원과 그 박원순 시장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낙천 운동을 했던 그래서 박원순 참여연대 변호사가 시절에. 네. 하셨을 때 그분이 이철용 전 의원이 아니 근데 이게 상처를 못 여론조사기가 받았었기 대표가 할 말은 때문에 아니잖아 그게. 네, 그래서
아니, 근데 2017년 대선 주자의 기상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당장 선거가 9대 8이 됐든, 아니면 새정치연합이 더 광역단체장을 한두 자리 더 많이 갔더라도, 선거의 내용으로 보자면 저는 야당이 참 잘 못 치른 선거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어야 돼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좀 끔찍해요.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대선 주자군이 이쪽이 많고 이런 낙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세월호 심판론과 박근혜 동정론, 이게 맞붙어서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전자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현 집권 세력 쪽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았으나 이제 아직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면복권 받았다라고 스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정 의원님이 730 말씀하셨는데 재보궐선거 앞두고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이 친정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그래도 지방선거 전에도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 이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전혀 이 교정될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건 저는 이 새정치연합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걸 받아서 소위 이제 이 앵그리맘들이 그 분노를 받아서 정치로 전환시켜서 풀어낼 동력을 줬는데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죠?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 김한길 공동대표 체제는 현재는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화가 났던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한다고 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의 사과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화났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그만큼 이게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경우 당 내에서는 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평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도부하고요, 평의원하고 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당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하면은요, 종이신문 복사해가지고 다 올리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언론공학적 접근, 이런 거, 그리고 워딩 정리, 저는 그것이 좀 불만인데, 어쨌든. 아직도 종이신문 보고 회의해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인터넷 여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이신문 조중동 복사, 그리고 한겨레,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만큼 두껍게 복사해놓고, 그걸 가지고, 그게 여론의 바로미터인 양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광속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항상 한 발 뒤늦게 가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김한길 대표가 그 다음에 바꿨어요, 또. 그 입장으로 그렇게 사과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일종의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동등한 자격의 국정 운영을 같이 하는 동반자 코스프레를 한 거거든요. 상대가 저 정도 나와주니까 동반자로서 그 정도 사과는 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코스프레를 하다가 확 바꿨어요. 180도로.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아침인가? 그럴 거예요. 예.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욕을 이번 많이 전화를 많이 받았나?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있으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계속 새누리당 쪽에서 말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타겟팅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하여튼 정청래를 비롯해서 다 지금 침묵 모드, 그리고 이렇게 추모, 애도 분위기 이렇게 가서 별 실수가 없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같은 경우.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물 밑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이 한번 꼬여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시간도 있고 또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광주, 안산 전략공천 그 파문이 너무 컸죠. 그리고 그것이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시너지를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선거 전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는 광주에 올인하고 발이 묶여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최고위원들조차 이렇게 조직화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A 최고위원은 어느 지역을 가라. B 최고위원은 어느 지역을 맡아라. 이것도 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박빙 경합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뼈아프다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번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로 끝난다면 실제로 5월 말 6월 초 6월 1일 실제로 이렇게 판이 뒤집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 박근혜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광화문 이런 읍소 작전이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선거의 전문가들인데 저렇게 하는 것은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부 이제 시민들이 가서 뭐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서 당장은 속은 시원할지 몰랐겠으나 그것이 표심을 실제로 우리 편들에게 2번 찍을 사람들에게 뭐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겠지만 1번을 찍을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을 불러주기에는 너무나 충분했죠. 그리고 부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대통령을 구합시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저쪽 새누리 헷갈리네. 새누리 지지자들에게는 위기감과 그리고 투표장을 불러 이렇게 갈 수 있는 동인이 됐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새정치연합은 뭘 했냐 이거지. 뭐 저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좀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단순히 전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좀 만약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걸 패배라고 친다면 패배한 이유가 단순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의 무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안 세력을 찾았는데 새정치연합의 대안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대안 세력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 자체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랑 비슷한 부분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정강정책을 한번 이제 서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되게 비슷해. 노선 자체도 새누리당과 비슷하고 물론 행동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새누리당에 내가 지지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경제 성장만을 위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헷갈린다는 거죠. 사실 새정치나 새누리당이나 크게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면 맞아요. 맞는데 예년의 선거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이번에 있습니다. 거의 1대1 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번과 2번 거의 뭐 3, 4번은 거의 뭐 있어도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의 1대1 구도 속에서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송채경화 기자의 분석이 맞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1대1 구도 속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 세력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이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새누리당은 정확하게 결집을 시켰다라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실패를 했다. 그리고 투표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국면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누구나 다 60% 넘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한 3% 부족했고 한 것인데 저는 이것은 전략과 전술의 실패 요인이 있다 이런 거고 실제로 1, 2, 3% 3% 이내로 승부가 결정되는 그 지점에는요 결국은 선거 전술, 선거 전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별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면은 거죠. 그 새정치연합의 이번 선거의 막판 전략은 뭐였습니까? 저기는 읍소였거든요. 가서 앞뒤 없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먹혔다고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읍소 작전을 저는 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소 전략을 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겸손한 접근, 이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충분히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도 다시 한번 도와달라. 이런 읍소 작전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긴다. 이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읍소 전략 같은 게 안 나온 거죠. 절박함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맞나요? 제 분석이? 아니요. 아니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네.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을 출입해보면,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아직도 여당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원래 야당은 반대하는 게 역할이고, 반대하면서 싸우는 게 제 역할인데,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은 싸움을 두려워하잖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김한길 대표나 지금 지도부는 분위기가 품이 있고 본인들이 품이 있는 대등한 국정 동반자로서 나이스하게 사이좋게 이렇게 이때까지 당황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것은 구태이고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게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 상대방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데 1930년대 우리 문예사주 중에서 순수파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인 김영랑 선생. 그때 특징이 뭐냐면 섬세하고 명징한 언어의 조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이라든가 대표의 발언들 이렇게 보면은 언어의 조탁 이 부분에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고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의 목표가 뭐예요? 김한길 대표의?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까? 본인은 대선 주자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의총에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심없이 일한다 이렇게. 더욱 믿을 수가 없군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정당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못내 아쉽고 실제로 몸에 여당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 걱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당 걱정하고 막 이런. 이게 김한길 대표를 보면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걱정해줘요. 자기 걱정에 바쁘게 그러니까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그 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행동이 방정해야 되고 이런 품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대신 싸워달라고 정치인을 뽑은 거잖아요. 나 대신 좀 싸워주세요. 상대방 세력과. 역한 여자네. 근데 그 싸운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당 내에서는 실제로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 바깥에서는. 당 바깥에서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저어하는 분위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안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또,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야당다운 야당 뭐 공무원 같아. 이라기보다는 그런 건 좀 없어요. 예? 공무원 같아 모여 있는데. 근데 왜 그런지 개별 몰라요. 의원들은요 실제로 눈물나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만의 카톡방이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그 카톡방에 진짜 열심히 해요. 분노는 거기서 터뜨리는구나. 카톡방에서. 근데 하여튼 이번 선거 결과는 이기지 못한 선거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3% 내의 싸움에서는 큰 무슨 뭐 구도, 전략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뭐 전략 전술 잘 세우면 극복이 가능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는 보였지만 새정치연합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죠.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선거 일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충남에서 안희정 지사가 당선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일이죠. 예. 당 지지율이 거의 15%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는 게 10%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는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를 좀 멀리하고 당 색깔을 멀리하고 그리고 색깔을 전략을 큰일 하게 해주세요. 제가 재선이 되면 대권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남의 아들이 되어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도 충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수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왜 이상한가? 그 얘기하는 사이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오늘 PPL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빅크린 2, 3 샴푸. 여기 보니까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이택수 대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다려봐! 이거 얘기해야 돼. 머리카락에 힘이 생긴대. 이건 믿을 수가 없고요. 은하계 최저가. 23일 써보고 불만족이면 100% 환불. 재구매율 53%에 이르는 뜨거운 반응.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시청자 지금 단체는- 우리가 얘기 안 한 것 중에서요, 광역단체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초단체장 지금 돌아가는 양상은 더 처참한 것 같아요. 서울을 빼고는 어때요? 서울은 지금 25개 지역 중에서 20개 지역이 새정치연합이 우세하고 서울은 5개가 압승인데, 다른 지역 같은 새누리. 경우는 뭐 거의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이제 좀 비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이제 과학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예. 이제 아까 카톡 얘기 나왔지만 제가 이제 뭐 여야 의원님들 다 이제 공이 양쪽에 이제 많이 알고 보좌관들도 이제 공이 비슷하게 아는데 그 절박감이 야권에서 좀 더 부족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깜깜이 선거, 이제 블랙박스 기간 동안에 6일 동안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이 이제 오가는데 실제 그 여권이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그 여권의 보좌관들이나 뭐 청와대 행정관들이 굉장히 빨리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사실은 선거법 위반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의도 정거에서 많이 돌잖아요. 물밑에서. 예.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KBS에서 이제 해킹을 당해서 그 사실은 아닌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막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하고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또 보면 상당히 여권이 굉장히 처참한 결과가 나왔었고요. 또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들이 또 카톡으로 많이 다녔는데 거기도 실제 여권 후보들이 굉장히 처참한 결과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전 투표 결과들이 그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였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깜깜이 선거 동안에 굉장히 여권은 절박하고 또 그걸 많이 유포시켜서 여권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가게끔 하는 뭐 그런 어떤 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야권이 확실히 절박함이 부족했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영향을 근데 미쳤다. 그건 또 약간 뭐랄까요? 저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야권을 안심시킨 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야권 캠프에서는 실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KBS 항의를 먼저 한 쪽도 새정치연합 쪽이었었죠. 이게 그 여권에서 일부러 노출시켰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의문이었었는데요. 실제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송영 기자 캠프나 뭐 안희정 지사 캠프나 굉장히 불쾌했었고 불안해했었습니다. 원래는 선거 전에는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그래서 자기 쪽에 지지자들 교체시키려고 많이 하거든요. 유리해도 박빙이라고 그러고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몰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거 직전에 2, 3일 전까지 뭐 어제까지도 계속 은밀하게 도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받아보면 대부분 야권의 압승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자체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과는 사실 전혀 다르게 나왔죠. 근데 그 데이터를 일반인들이 다 보고 투표장으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사실은 정당에 있거나 혹은 그 뭐 언론 계통에 있어야 그걸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작전을 짜는 거잖아요. 작전을 짜고 사람을 움직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놓는 거꾸로 작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보면서 했어요. 카톡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본 건 아니지만 KBS의 해킹 그 문제는 일베 보도가 됐었고 게시판에 떴었고 그게 이제 기사화됐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실제. 그것이 처음 뜬 게 일베라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요. 선거 직전에 KBS의 대표 페이지에서 그런 게
이제 셋 중에 하나란 말이죠. 첫 번째, 누군가가 실수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나오도록 해킹했다. 그죠? 세 번째, 진짜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진짜 그런 데이터를 미리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미리 가짜로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부정선거죠. 그런 말들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내일 이런 결과대로 발표할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거의 제로고 실제로 제로였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조작하다가 실수 폭 나갔어. 아니면 그걸 일부러 누군가가 뜨게 한 거잖아요. 누군가 이제 해킹을 했다고 쳐보자요. 그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그 해킹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그걸 해서 야권에 유리하냐고 여권에 유리하냐고. 기분은 당장 그걸 야권 지지자들이 보고 순간적으로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야권이 불리한 거예요, 이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왜 노출이 됐을까?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안 되는데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뭐냐면은요, 이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할 때는 가상의 인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홍길동, 뭐 성춘향 이렇게 해놓고 퍼센트지도요, 지지율도 10%, 20% 이렇게 써놓는 거거든요. 근데 54.6% 뭐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야권의 사실상의, 패배, 혹은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지도부가 당분간은 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보궐선거까지도 가는 거고,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다음 총선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내년에 바뀝니까? 1년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이 전당대회 하게 돼 있어요. 예.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되는데 높을 것 같습니다. 높지 않아야 된다고 함으로 해서 지도부와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의 입장에서 전체 틀을 보는 입장에서는 야권 대권 주자들은 좀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아마 눈에 더 잘 띌 것이다. 박원순은 1위 할 것이다라고 전망. 저도 아까 입장 바꿨죠? 1% 내외로 1위 할 것이다. 그럼 2위는 문재인으로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당분간 투톱 체제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광주에서 아무리 그 윤정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와 인천에서 실제로 패배를 할 경우에 지도부의 책임론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730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이라든가 조중동에서는 흔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언론 쪽에서 일부러 더 지도부 책임론 이것을 키워서 당내 분란 집안 싸움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번에 730이 사실은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많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패배를 했다라고 결론이 날 경우에 730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견제 차원에서 730은 야당에게 표를 줄지 아니면 730마저 야당이 좀 패할지 그 부분이 좀 약간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지방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완패로 끝나면 실제로 730 보궐선거도 그대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또 너무 여당에 일방적으로 힘을 몰아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은 계속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기대 같고요.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치러지는 선거는 거의 밴드웨건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승리한 걸로 만약 결론이 날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도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책 소개 좀 할게요. 한겨레 책이구나. 그렇죠.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네. 책인데요. 네. 저희가 세월호 그리고 지방선거 때문에 많이 잊고 있는 곳이 있는데 쌍용차 그리고 밀양 송전탑 재능교육 콜트 콜텍
제주 강정마을, 현대차 비정규직, 코롱 이 7군데 장기투쟁 사업장을 그 만화와 르포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섬처럼 고립돼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섬과 섬을 잇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오늘 사실은 선거 당일이고 아직 결과도 완전히 안 나온 상태에서 게다가 저희가 애초에 모시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박원순, 조의원 이 두 사람 다음 주에 모시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 세월호에 관해서는 계속 질문을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도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또 특별히 결론이 나진 않았으나 거기에 대한 질문도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댓글 관제센터 굉장히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 이야기 안 했지만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승환 야구선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야구선수와 어떤 여배우가 갑자기 이상한 스캔들 같은 게 기사가 탁 났죠. 근데 별 효과가 없어서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졌긴 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났을 때 항상 댓글의 방향을 보면 아 이것이 뭔가 준비된 것이다. 아니다. 혹은 댓글의 방향을 보면 아 이 사건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다.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스캔들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스캔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아 이것은 만들어진 스캔들이구나 라고 싶었던 게 그 댓글을 보면 그 가장 높은 추천을 받은 댓글 중에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세 번째 리스트 쭉 보면 다 광우병 얘기를 합니다. 그 여배우가 지금으로부터 4년입니까? 5년 전에 광우병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전부 다?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광우병에 대한 댓글들이 막 달리고 추천이 제일 높이 실려요. 이런 건 만든 거죠. 이거에 댓글 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 깔끔해진다는 거지. 댓글 경보 삐뽀 올리고 막 댓글 군안을 하러 달려가는 거죠. 다 민간 댓글사들이. 그 센터를 조만간 개설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몇 가지 약속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할 사항들은 아직도 남았고 세월호에 관한 질문도 그리고 이번 선거에 관한 질문도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